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넘게 오르면서 2,400선을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값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섹터별로 종목을 보면 중간 선거의 영향을 확실히 받더군요. 중간 선거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카더라의 얘기에 따라서 어느 종목은 오르고 어느 종목은 또 내리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쭉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이슈부터 갈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원 달러 환율 얘기를 먼저 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늘도 큰 폭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글로벌 일단 달러 자체가 지난달 하순부터 해가지고서는 조금 방향을 약세로 전환한 것, 여기에 힘입은 바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는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루머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원화 강세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현실 매입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미국의 뭐 이런 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면서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데에서 또 한국에 대해 가지고서 자금을 하다 보니까는 원화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또 원화가 추가로 더 빠르게 강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로벌로 볼 때는 킹달러가 아직 사그러든 건 아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그 킹달러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도 뭐 110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하게 돌아섰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거 외에도 어저께 장중에 또 돌아선 걸 보면은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 전환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보통 리오프닝 얘기하면 항상 화장품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리오프닝을 통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일본의 그 다이오유덴이라고 하는 그 MLCC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이 지금 이제 어저께 그 리포트를 보니까 4분기 중에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쪽 시장도 내년부터는 다시 돌아선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수출 주력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다음에 MLCC 이쪽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리오프닝이 됐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 대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들도 같이 작용한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계 각국에서는 중국이 뭐 규제를 풀고 리오프닝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국 당국자는 아니야. 내년 3월까지 우리는 제로 코로나를 유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리오프닝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겨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은 쉽게 못할 거고요. 그리고 이 총책임자가 보니까 왕후닝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그 중국몽을 설계한 시진핑의 책사, 그러니까 굉장히 실세,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결정을 할 때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역학적으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오픈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은 다들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산유한님이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2, 3개월만 지나면은 열어도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은 국민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이고, 근데 원 달러뿐이 아니고 원 위엔화 또 원 엔화 이렇게 봐서도 확실히 원화 강세긴 강세인 것 같은데 뚜렷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그 한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의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에서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가장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원화가 약세로 갈 때는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로벌에서 거의 주요국 중에 제일 빠른 속도로 약세 갔었거든요. 네. 반대로 또 이 부분에서 조금 혹시나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생겨나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 바닥에 대한 부분이나 뭐 최악은 지났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또 반대로 강세가 되는 것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한국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국내로도 그렇고 해외로도 그랬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조기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온 뉴스가 최근에 해외 쪽에서 뭐 콜옵션 미행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신한은행에서 그 캥거루 본드라고 해가지고서 호주에서 지금 원래는 3억 불로 예상했었는데 네. 워낙 응찰률이 좋아서 금액을 높여서 4억 불 이번에 또 외화 발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국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의 문제이며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간, 그러니까 크레딧 관련된 문제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일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카카오 관련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꿈틀거리는 겁니까?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에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일 처음에 바닥을 잡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잡혔었지만 이번 주 지난주를 이제 돌아보면은 그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들 바닥에서 이제 수급이 좀 잡히는 것들, 외국인 기관이 좀 세게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일어난 것 같고요. 거기에 더 해가지고 이제 각각 재료는 있었어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이제 알리페이하고 협업해가지고 결제가 가능하게 해준다라든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원하고 해가지고 그 페이 서비스 할 때 이제 그 예치해주는 은행, 결제해주는 은행 역할을 해준다라는 협업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올랐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 낙폭과대, 빈집 메우기 효과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예, 대세 상승 국면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페이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터넷 네이버도 올랐고 카카오도 다 올랐고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낙폭 과대 성장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이 잠깐 곽강을 받은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빠진 것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성장주들이 그동안 피해봤던 것들이 고스란히 다시 수혜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아직 안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뭐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이제 3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약간 일시적인 NIM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다 올라가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 환율 그리고 카카오 얘기 나눠봤습니다. FOMC 금리 발표가 있었고 파월의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 결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구름 거치듯이 가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시장에서 제일 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켰던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물가일 텐데요. 이제는 뭐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발표가 곧 있으면은 내일이면 나오게 되니까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과연 우리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지금처럼 조금 이제 안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아니면 계속 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봤었을 때는 아마 이제 8%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숫자가 8%를 가지고서 평가들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보다 좀 높게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예상치 상회이고요. 낮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가 관련해서 그런 선행 데이터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가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라고 희망들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들 긍정적인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 8% 얘기하지만 7자 앞에 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의견보다는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요. 그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는 일단 여전히 8.1을 제시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7.9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JP 모건의 앤드류 타일러라는 분 같은 경우는
8.1 이하를 95%, 네. 그 중에서 7.9 이하를 65%, 그 다음에 이제 7.7 이하를 25%. 그러니까 거의 7%대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기대를 좀 충족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도 긍정적이고 또 이제 FOMC의 그 긴축 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에 또 이제 금리 발표가 있으니까 그 전에 발표가 되는 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역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겠죠. 그렇죠. 그래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회사 IB들이 이렇게 전망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고 중고차 가격이 이제 CPI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전월 대비 한 2.2% 정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 렌트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한 마이너스 0.7 정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하루 남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든데 봤을 때 만약에 그냥 예상치 정도만 나와줘도 12월 달에 말씀하신 지금은 이제 속도 조절론이 있었기 때문에 한 50bp 정도를 인상하는 걸로 기대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서 시장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FOMC에서 가장 잡고 싶어하는 게 물가, 인플레인데 인플레의 정점 신호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하고 특히 IMF 역시 정점에 가까웠다 이런 진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헤드라인 CP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은 6월 달에 9.1%로 9.1%로 높게 찍은 이후로는 사실 조금씩 전년 동기 대비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코어 근원 물가 지수는 어떠할 것이냐인데 이번에 과연 이 부분에서도 피크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뭐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물가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사실 어찌 보면은 금리를 많이 올렸고 총수요 쪽에서 타격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것이 사실은 과거를 봤었을 때는 당연한 경로이기는 한데 워낙에나 물가가 계속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네. 긴장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근원 물가 지수에서도 이번에 조심스럽게 좀 피크아웃을 하는 모습을 저 개인적으로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회하거나 뭐 예상치 정도만 돼도 그러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겠죠. 전반적으로 갈까요?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쪽도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긴축이 어떤 완화된다라는 시그널만 보이면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최근에 보면 이제 화학 주식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돌아서는 그림이 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좋아지는 그림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렇다면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뭐 8.0, 8.1이 예상치인데 8.23 나와버리면 그러면 시장은 또 요동을 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속도 조절론을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금리를 원래는 3월 정도 되면은 터미널 금리 그러니까 거의 금리 인상을 종료하겠다는 게 사실 6월 달까지도 미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끝을 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다시 튄다 그러면은 그게 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왜냐하면 그 패드 와치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금리들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주가하고도 또 많이 동행성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 근원 물가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나오는 또 얘기는 국제 정세상 그 이란과 사우디의 어떤 전쟁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촉발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억지로 잘 잡아놓은 유가가 다시 한번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좀 상기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뭐 집계하고 있는 중간 선거 쪽으로 한번 가보죠. 하원은 우리 예상대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 같고 상원은 지금까지도 엎치락뒤치락인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국내 주식도 보면 요게 이제
민주당으로 가냐 공화당으로 가냐 엎치락뒤치락 할 그때 보면 OCI가 올랐다가 조금 가고 그러다가 뒷부분에는 지금 OCI하고 CS 윈드하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중간 선거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공화당이 뭐 굉장히 크게 이기지 않을까 네. 했었는데 또 낙태나 이런 이슈가 또 다른 쪽으로 변화가 되게 되면서 민주당의 선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상원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하고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큰 차이가 아니라 이기더라도 아주 작은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선거가 끝나고서 과거에 왜 그런지 이유는 아무도 뚜렷하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뒤에 증시가 좋았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서는 사실 뭐 이 그 선거가 끝나는 것 그 자체가 제 생각에는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들 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가 선행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반대로 가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친환경 참 좋을 것 같았지만 상당수의 친환경 ETF들이 그날이 최고점이었었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도 너무나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봐가지고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그 상원이나 하원에 내주게 됐을 때 IRA나 이런 거에서 후퇴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센티가 나빠지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은 그것은 또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미국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 때 너무나도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바뀌는 정치를 네. 봐서 그런데 미국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협치를 해 나가는 상대적으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장기적으로는 결이 같은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중간 선거,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는 그 증시가 한 14% 정도 오른다 이런 뭐 통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럼 미국이 14% 오르는 거고 우리도 오르냐? 다른 나라 중간 선거인데, 근데 뭐 워낙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겁니까? 전 그냥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연말까지는 증시 간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증시 그 급등락 여부는 차치하고 지금 일단 시장의 어떤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저가 이제 단기적일지언정 강달러가 좀 주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증시 특히 이제 이머징 마켓 쪽 한국 쪽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장에 대해서 너무 위축돼서 이렇게 대응하실 필요는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아직은 괜찮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증시가 근데 항상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다가 언제 또 꺾이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는 이렇게 W다. 올랐다 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좀 흉흉해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시장을 뭐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반등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2,400을 넘어서는 사실은 뭐 다른 나라보다는 되게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내일에 물가가 안정되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더 뻗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연말 랠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아직 불확실한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은 큰 경기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주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경기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유동성 장세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 돈을 푼 게 바로 유동성 장세죠.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렸으니까요. 그다음에 그 기반으로 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지는 실적 장세가 그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많이 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역유동성 장세죠.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남은 사이클이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 좀 더 나빠지고 소비나 경제 지표들이 망가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그런 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는 그런 기업 실적의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고 시간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조금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그런 안 좋은 뉴스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세 상승이 완전히 대세 상승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시기적으로 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올랐다가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남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기 침체하고 안 좋아지면 또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고 피봇으로 얘기하는 금리를 내리고 다시 돈을 풀고 국채를 사주고 이러는 사이클에 가면서 주가는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내년 중에는 그러한 사이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그걸 이제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각종 지표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FOMC 뭐 금리 발표라든지 또 파월의 입에 주목을 했던 것이고 또 미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 선거 결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정도에 나오죠. 물가지수 CPI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한 가지 과제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뭐 러시아는 또 핵을 만지작거린다고 그러고 8개월 만에 또 핵 훈련을 했다고 그러고 여기도 얘기가 흉흉해서 이건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 그 미국의 중간 선거나 아니면 물가보다도 더 알 수 없는 부분이 네. 러시아 전쟁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다 틀렸지 않습니까?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조기에 끝날 네,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죠. 네,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예전에 뭐 소련 아프간처럼 10년 전쟁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제 너무 또 길게 보시는 분들도 네. 나올 정도인데. 또 이쪽에서 사태가 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고위급에서는 또 만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글쎄 말이에요. 예, 사실 그 뭐 좋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겨울에 들어가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이니까 오히려 지금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얻어내고 끝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워낙에나 요즘에 러시아가 또 좀 수세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이제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 자체 일단 모멘텀이라 할까요? 증분이라 할까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8개월 동안 겪으면서 이 추가적으로 더 강해질 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고요. 만약 말씀해 주신 뭐 진짜 핵이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추가로 더 강경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말은 제가 볼 때에는 서구권에서도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사태를 좀 조기에 수습을 하려는 방향으로 가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 그렇게 악재를 미칠 만한 영향이 나오기는 뭐 이제는 나올 만큼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저 전쟁이라는 것이 끝나면 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비밀 회담을 한다. 네. 뭐 관계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겠죠. 근데 항상 전쟁을 할 때도 보면 물밑 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소문이 솔솔 나기 시작하면 진짜로 어느 정도 이제 끝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요게 증시에는 좋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물밑 회담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번 전쟁의 당사자이고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젤란스키 정부잖아요. 네. 정부가 지금 있고 그 정부가 지금 이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항상 뭐냐면은 크림반도를 포함해가지고 점령지 다 반환하고 전쟁 배상하고 전범 처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오늘 보면 또 키이우에 대해서 대대적인 또 공세를 가했다는 이제 기사가 났던데 지금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더 수행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물자 자원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사일도 뭐 북한에서 수입을 한다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자동차 바퀴도 수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금 이 겨울을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댐이나 이런 기관시설 폭격해가지고
전력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럽 연합 쪽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러시아 측 입장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할 의사가 지금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이거를 누가 풀어낼 수 있냐면 결국 미국의 의지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지원을 끊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건 다 얻었지 않습니까? 방산에 대한 문제, 방산 무기에 대한 부분, 또 LNG 수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달러 초강세 뭐 이런 것들 다 얻어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이제 액션을 바꾸느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쓰러운 것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전장터는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 비밀 회담입니다. 이 전쟁이 끝내려면 그들이 회담을 하잖아요. 네네네. 우크라이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쪽 부분이 우리 옛날 1950년대 한국을 생각나게 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저 주식으로 볼 때는 주가로 볼 때는 재건 관련주가 좀 들썩이기 때문에 종전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경제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 첨언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지금 푸틴도 그 이번에 중간 선거를 잘 열심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예. 공화당이 만약에 이제 상하위원회를 다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게 지원을 무기 지원을 하거나 재정 지원을 했던 바이든의 정책들이 틀어집니다.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걸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번에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군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건 이제 되게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으로는 저희가 바라건대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거나 어떤 평화 협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재건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플랜트 업체라든지 또는 건설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수혜가 되는 곳은 사실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이 되면서 유럽이 지금 사실은 미국은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새롭게 뉴 하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물가는 10%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갔던 달러 강세 이 부분도 유로화가 다시 약세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경기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게 소강 국면 그리고 전쟁이 종식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제 경제 주식을 얘기하니까 주식 쪽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전쟁이 2월에 시작한 이후로 네. 증시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제 생각에는 뭐 특정 섹터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증시에 이것은 호재이다. 아. 예, 특히나 인플레 쪽에서 악영향 미쳤는데 그 부분이 내려가게 되니까 우려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뭐 일부 더 좋아지는 섹터들 분명히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또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 좀 내려가면 성장주가 그러면은 눌렸던 게 회복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어떤 곳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 좋은 뉴스가 될 것 같다.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설주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스가 유럽에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경유를 이렇게 난방 원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휘발유하고 경유 역전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곳에서 그런 그 징후들이 좀 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 관련했을 때 과연 지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일종의 테마로 작용을 하지 실제로 기업의 어떤 수익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건설기계 쪽. 네. 예, 그 부품하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캐터필러에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 쪽은 그래도 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 그 투자자들의 뇌피셜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재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네옴시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지금 계속 다운돼 있던 건설주는 좀 날아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네옴시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협상이 잘 되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PF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 예, 건설사들이 이제 거기에 완공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뭐 계속 좋게만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구름이 거치고 연말까지 우리 증시를 보면 아까 W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은 희망을 갖고 12월까지의 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아주 길고 길었던 약세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증시가 방향을 돌리면은 뭐 어떤 중간중간에 호재가 나와도 약세장을 끝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약세장이 일단 만약에 지금 이미 지나가고 있는 클라이막스를 지나갔다, 종료가 거의 된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 또한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힘이 생각보다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해가지고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샀고,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들이 많이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파니까 누가 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올라오니까 그동안 많이 물려 있었고 손실을 좀 줄였다라든지 원금 근처 왔으면은 일단 정리를 하고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데라는 걸 또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좀 떠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는 지금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실현해 볼 수 있겠다. 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교체 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증시가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그 시장의 주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을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당장에 개인이 파는 거에 대해서 많이 빠져나간다라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한은 아직은 시장이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인들도 우리 개인들처럼 그 주식시장에 물려 있어서 이걸 탈출하려고 지금 이제 이거를 쫙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인들이 또 붙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쫙 올라갈 쯤에 확 빠지고 개인들은 또 거기서 이거 어떻게 하는 장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네, 재밌는 얘기긴 한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외국인이 주체가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불러서 하나같이 보이지만 네. 외국인 안에도 장기 펀드도 있고 단기 단타 치는 애들도 있고 네. 해치 펀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부 그런 지금은 안 사고 있지만 이렇게 샀을 때 사서 지수가 올라올 때 치고 빠지는 그런 외국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걱정하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장기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보니까 그 한국의 주식 시장이 사이클을 그리긴 하지만은 지금 저번 저점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40%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0%지만은 외국인이 달러로 환산해서 봤을 때는 40%나 싼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저가 매력을 느끼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고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한국만 사는 건 아니고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좀 사고 있더라고요. 예,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질 거라는 판단,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강한 자신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중국 뭐 리오프닝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중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게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런 쪽에서 반도체 관련한 좋은 리포트들도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투자가들이 볼 때 한국의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수직 계열화 상에서 아무리 중국 회사들이 특히 CATL 같이처럼 1위 회사들이 좋은 배터리를 싼 가격에 만들어도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그걸 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샀다가는 또 한 번 미중 분쟁이 생겼을 때 원재료를 제대로 조달을 못 받는 이러한 문제까지 비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이 폭스콘 공장을 어느 정도 이제 폐쇄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타격을 받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인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들은 한국에 2차 전지를 사는 그리고 거기 쪽에 투자하는 이런 쪽의 역할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전체를 산 것보다는 좀 찝어서 샀는데 그게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이런 테크주 위주도 많이 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매력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종합돼서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외인들이 우하고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빠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광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외국인 수급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주체는 미국의 제일 대표적으로 텍사스 교원연금에서 소위 말해가지고서 포트폴리오의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그 지수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신흥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중국의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고 그 대신에 인도나 대만, 한국 이런 나라들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거고 실제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3.1%포인트 올라가게 되고 그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을 6개월에 걸쳐서 하게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장기성 자금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다른 미국의 수많은 또 연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는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렇게 치고 빠지는 자금하고는 결이 다르다 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펀드 플로우를 나타내는 EPF의 자료를 보아도 지금 신흥시장 쪽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데 특히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강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도 봤었을 때는 이것은 아마도 환율까지 생각했었을 때에 한국 증시는 50%가 빠졌었으니까요. 외국인 기준에 봐서는. 그런 점에서 그 매력을 느낀 어떻게 보면은 좀 저가 매수세이지 않냐라는 거고 이 부분을 단기 매매하는 자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봐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영훈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저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도 못 해봤고 또 영어가 딸려가지고 직접 물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뇌피셜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생각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진짜로 한 집단이 그냥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도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을 거고 투자 목적이나 기간이 다 다른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대신이라고 하는 차이나런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라고 보면은 이 기조가 저는 그냥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에 장기 자금이 들어온다. 그 장기 자금이라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들어오는 걸 장기 자금이라고 표현합니까? 글쎄요, 그게 저도 회사에 템플턴에서 근무를 하고 했었지만 성격이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피델리티나 이런 뮤추얼 펀드들은 자기들이 더 사고 싶어도 환매가 일어나잖아요. 본국에서 미국에서 그 투자가들이 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피치 못하게 팔아야 돼요. 예, 한국이 아무리 좋고 이런 걸 떠나서 팔아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고요. 반면에 캐피탈 그룹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하고요. 하면은 사이클 저점에 비교적 들어와서 한 2년, 3년 이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외인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언제까지 외인 자금이 들어올까?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도 괜찮을까?
항상 걱정은 내가 들어가니까 쏙 빠지더라 이런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네, 흐름에 있어서는. 앞서 이제 예시를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포트를 이제 6개월에 걸쳐서 바꾸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원래는 MSCI 이머징 인덱스를 추종했던 건데 여기에서 본인들이 변형을 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는 혹시나 그 MSCI에서 신흥지수에 대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좀 변화를 혹시나 가져오지 않을까라고도 일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그렇게 작은 건은 아닐 거고요. 생각보다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투자가 가능한 곳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기본적으로 제기가 된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매수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투자 패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전에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 우리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엔 그런 얘기가 잘 안 들려요. 글쎄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몇 분들 이제 아는 분도 계신데, 그 주가 빠지고 오르고에 신경 안 쓰고 이제 같이 본질에만 투자하신다고 네. 하는데, 올해는 사실 본질에 투자해도 되게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장세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 주변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뭐 같이 투자하신다고 지금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한국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라고 이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변에서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 어떤 투자 성향의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걸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빠지는 시간, 빠지는 구간과 상승하는 구간을 봤을 때 상승하는 구간이 항상 빠지는 구간의 5배 정도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미국 기준이라서 한국은 조금 더 빠지는 구간이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이 하락장 추세에 있을 때는 매매를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많이 사고 뭐가 좋아진다 그럴 때 다 확인하고 이렇게 따라서 사면은 좀 늦습니다. 추세가 아래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철저하게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할 때도 조금 가급적이면은 악재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으로 보면은 애플이나 뭐 테슬라 이런 거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플 많이 팔렸다 이런 뉴스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폭스콘 공장에서 코로나 락다운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서 애플이 핸드폰 판매 대수가 미스 날 거다 이런 뉴스에서 사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 마찬가지고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조금씩 악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을수록 분할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 좋은 뉴스에 사시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없어서는 안 될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작은 잘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정말 빅테크 또는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뭐 네이버, 카카오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우량한 회사들을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제가 뭐 내년 6월 정도에는 대세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가끔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더 확인해봐야겠지만은 그때는 분명히 지금 이런 전략들이 남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라는 게 분할 매수를 생각하는 장기 투자인 거지. 우리가 김장해서 장독대에 김치 묻어두듯이 한 번 딱 사고 그냥 몇 년을 묻어둬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그게 장기 투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목 선택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클이 굉장히 크다든지 아니면은 어닝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러한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이클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차이나 붐으로 해서 좋았던 4, 5년 전에 지금까지 장기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건 굉장히 낭패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산업의 사이클을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사이클에 들어왔고 성장을 계속하는 이런 자신이 있는 업종에 관해서만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제 사이클이 끝났고 또는 싸기만 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장기 투자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지수에 한해서는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그 증시, 우리 한국 증시에 걱정하는 것이 내년 1월부터인가요? 금투법 뭐 이 얘기 나오던데 그건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결국은 올 게 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금 매기는 거를 싫어하는 정부는 없고요. 네. 부동산부터 해가지고서 그다음에 주식 쪽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가면서 이쪽에서 과세를 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는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뭐 유예가 되더라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접근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세금을 매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거기에 그러면은 뭐 가령 이런 거에 있지 않겠습니까? 뭐 3살짜리 애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은 그래도 뭔가 당근을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에서 가지고 있는 뭔가 구조적인 뭐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당근을 주면서 여기에서는 또 그런 좀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부분이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진국들도 다 매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금은 선진국들도 다 매기는 게 양도세 맞죠. 그런데 그러면 선진국들처럼 주주들이 보호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장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보호는 못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는데 세금은 내라. 왜냐하면 선진국이 내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접근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란 자산에 대해 가지고서 뭐 국가에서는 아니면 입법하는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투자자들이 어쨌든 자본시장을 한번 잘 키워나가보자. 잘 키워나가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보증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세금은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 금투법이 도입이 되면은 중소형주가 더 피해를 보는 건가요? 일단 당장에 중소형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유의는 고수익이거든요. 네. 고수익을 내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또 역으로 중소형주가 그러면 항상 수익을 내느냐. 네. 말씀하셨지만은 장이 이렇게 약세장이 되거나 하면은 손실이 나버리게 되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는 그 위험도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 투자를 아무래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소위 말해서 큰 손이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그리고 저는 이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수 2000이라고 하는데 2000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게 과연 옛날부터 있던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000이냐는 거죠, 지금. 사실 그 중간에 셀트리온이 됐든 뭐 카카오가 됐든 또 네이버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빠지면서 지금 상장 폐지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2000포인트라는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은 지금 좀 다시 재상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그거 두 개의 시총을 합쳐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 70만 원 갔을 때 시총에는 택도 없이 지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지켜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또 시클리컬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등락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현금 유출입에 대한 제한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안아가지고 경기만 좀 악화되면 그대로 주가 폭락해가지고 고생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정말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수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특히 뭐 정강우 대표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리고 모든 주주들이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게 1조 달러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뭐 작년에 3조 달러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막 그 난리가 났었는데 기업들은 주가가 빠질수록 그렇게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S&P 500이라든 이런 지수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장기 연금 자산으로 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연금 자산, 퇴직 연금 자산 이런 것들이
40% 이상이 주식에 투자가 돼 있어요. 한국은 주식 위험하니까 투자 못하게 막 막아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퇴직금으로 주식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변동성도 크고 위험도 감내해야 되고 손실 위험도 있는데 일단은 세금부터 들어오는 거는 좀 점검할 부분이 많다는 이런 부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이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주주가 같이 동참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액티비스트 역할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주주분들이 우리나라는 종합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받으면 또 종합과세 또 들어가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많이 안 할 거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계속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증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상단에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하원은 공화당이 뭐 이긴 것 같고 상원은 지금 거의 뭐 박빙입니다. 좀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미국의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계속 상단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증시 끝나고 목요일 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분석 내용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